저는 63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35해라는 긴 시간 동안 오로지 한 남자만을 바라보며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내고 이제는 제법 등이 굽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제 복이 많다고들 합니다. 고생 안 하고 곱게 늙었다며 부러워하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시퍼런 멍자국이 가슴 깊은 곳에 대못처럼 박혀 있습니다. 평생 남의 속 한 번 썩이지 않았습니다. 가계부 한 줄조차 허투루 적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마주한 진실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믿음을 단번에 무너뜨릴 만큼 너무나도 시리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흔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삶이 부정당하는 비극이었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둔 시린 이야기를 오늘 큰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꺼내어 보려 합니다. 그 시린 진실을 알기 전까지 우리 부부의 35년은 남부러울 것 없는 비단길 같았습니다. 우리는 참 가난하게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는 남편의 쥐꼬리만 한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매일 밤 가계부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숫자를 맞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원 한 장 아껴보려고 시장통에서 콩나물 값을 깎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비를 아끼려 내복을 2겹씩 껴입으며 버텼던 그 고단한 세월이 지금은 아련한 훈장처럼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출근길에 올랐지요. 그이의 낡은 구두 뒷굽이 닳아 없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우리 식구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번듯한 집 한 채 장만하는 것만을 유일한 꿈으로 삼고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돈 들어갈 곳은 밑 빠진 독처럼 늘어만 갔지만 저는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고 오로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그이는 무뚝뚝했지만 속이 깊은 줄만 알았습니다. 살갑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도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제게는 커다란 사랑의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을 알뜰히 굴려 우리 집안의 경제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성실히 일궈온 시간들이 쌓여 어느덧 아이들은 장성에 제 몫을 다하게 되었고 우리에게도 평온한 노후가 찾아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남편의 정년퇴직을 앞두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퇴직 기념 잔치를 준비하며 그동안의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남편은 제게 참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제 거친 손을 꼭 잡아주는 남편의 투박한 손길에서 저는 지난 30년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 같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은 참으로 넉넉하고 든든했습니다. 제가 알뜰히 모은 돈이 버팀목이 되었지요. 남편의 연금과 제가 재테크로 불려온 예금들이 합쳐져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생활을 영위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향해 남편 복 하나는 타고났다며 전생에 나라를 구한 덕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칭찬이 참 좋았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의 변함없는 모습에 감사하며 매일 기도를 올렸고 그런 평온함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잔잔한 호수 같은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 확신하며 남편이 정성껏 끓여준 차 한 잔을 마실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대한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을 뿐이었고 제가 굳건히 믿어왔던 세상의 밑바닥이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는지 그때 저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산행을 다녀온 날이면 우리 집 거실에는 유독 온기가 넘치고 다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이는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고생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가식적인 친절 뒤에 시커먼 속내가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던 제 어리석음이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한탄스럽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무렵 남편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성인군자이자 애처가였습니다.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고 경비실 아저씨에게도 늘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주변의 칭송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난 건 큰 행운이라며 부러워했고 저는 그 위선적인 평판을 훈장처럼 여기며 남편의 정결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말투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시작한 산악회 활동에 아주 열성적이고 진심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그는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등산화를 신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꼼꼼히 살피며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싸준 도시락 가방을 챙겨 들고는 당신도 친구들과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제 손에 빳빳한 신권 몇 장을 쥐어주던 그 모습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다정한 가장의 표본 그 자체였습니다. 등산을 다녀온 날이면 그는 늘 산악회 회원들과 찍었다는 사진을 제게 자랑하듯 보여주곤 했습니다. 산 정상의 비석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너무나도 건강해 보여서 저는 그저 남편이 좋은 취미를 가졌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진 속의 남편은 늘 똑같은 위치에서 단독 사진만을 고집했었고 주변 풍경은 교묘하게 잘려나간 채 그의 인자한 미소만이 강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왜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산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작은 선물 상자 하나씩을 제게 수줍게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좋은 산 밑에서 직접 사온 지역 특산물이라며 정갈하게 포장된 떡이나 한과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이는 제가 그 간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런 사소한 배려가 남편의 깊은 사랑이라고 굳게 믿으며 그가 건네는 달콤한 배신을 기꺼이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일상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의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날도 어김없이 유명한 산의 특산물이라며 들고 온 수제 호두과자 상자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분명히 멀리 떨어진 산 근처의 지명이 적혀 있었지만 상자를 열었을 때 풍겨나오는 고소한 냄새는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기분이 들어 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호두과자는 갓 구워낸 듯 따뜻했고 포장지 안쪽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차를 타고 돌아왔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온기가 그대로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남편이 저를 위해 아이스박스라도 챙겨갔던 모양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 구석에 아주 작게 인쇄된 제조원 주소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불안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자에 적힌 제조원은 우리 집에서 불과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건너편 단지 아파트 상가의 유명한 빵집이었습니다. 분명히 멀리 떨어진 산행길에 사왔다고 호언장담하던 남편의 말과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증거였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오는 길에 우리 동네에 들러 제가 좋아하는 빵집의 과자를 새로 포장해서 가져온 것이라며 억지로 그를 옹호했습니다. 그 빵집 상자를 발견한 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벽을 지새웠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콧소리 소리가 그날따라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사람의 숨소리가 이토록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60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핀 의심은 지독한 독초와도 같았습니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그가 벗어놓은 등산복을 품에 안고 짐승처럼 킁킁거리며 낯선 흔적을 찾아내려 애쓰는 제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지만 그 옷자락에서 풍겨오는 달큰한 섬유유연제 향기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베란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는 사람이 멍하니 창밖을 보곤 했습니다. 저희 집 거실 창 너머로 보이는 건너편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끔은 혼자서 나지막이 입술을 달싹이는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치곤 했습니다. 식탁 위에서도 대화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제가 말을 건네도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눈을 맞추지 않은 채 텔레비전 화면이나 휴대폰 속 바둑판만을 들여다보는 남편의 시선을 보며 저는 우리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이미 마음의 거리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렸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평소처럼 가계부를 정리하다 멈춰 섰습니다. 남편의 비상금 통장에서 묘한 흐름이 읽혔습니다. 30년 넘게 모든 자금 흐름을 제 손바닥 안에 공처럼 굴려왔기에 아주 미세한 숫자의 오차만으로도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제 감각을 날카롭게 자극하며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허공을 향해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제게 보여주던 인자한 웃음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문자를 주고받는지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행동이 잦아졌고 제가 근처에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방을 나가는 그의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믿어온 35해의 세월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노년의 외로움이 부린 심술이라 믿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일궈온 이 단단한 성이 고작 향수, 냄새 하나와 영수증 한 장에 허물어질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우라와 슬픔은 이미 제 목을 옥죄며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이 되면 그는 여전히 등산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칼을 정돈하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는 제 물음에 남편은 평소처럼 산악회 친구들이 기다린다고 뻔뻔하게 대꾸했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가벼운 발걸음 뒤로 남겨진 고요함은 곧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져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어깨는 평소보다 꼿꼿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성껏 차려놓은 식탁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숟가락을 거칠게 내려놓았고 그 소리는 고요한 집안을 날카롭게 가르며 제 심장까지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선 표정을 지으며 그는 제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역겹다며 코를 막고는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성인군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밖에서 늘 웃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인자한 미소를 짓던 그 남자가 현관문만 닫고 들어오면 온갖 짜증과 독서를 쏟아내는 괴물로 변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 제가 평생 아끼고 불려온 퇴직금과 연금이 주식 투자 한 번에 모두 날아갔다며. 그는 오히려 저를 향해 왜 미리 말리지 않았느냐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하던 여자가 뭘 안다고 울고불고 난리냐며 제 평생의 헌신을 단번에 쓰레기통에 처박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생활비가 끊겼습니다. 식탁 위는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도 너처럼 경제관념 없는 여자한테는 이 돈도 아깝다며 제 자존감을 처참히 짓밟았고 저는 그가 던져주는 돈을 주우며 비참함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대놓고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그는 내가 알 거 없다며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낯선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집을 나갔고 저는 그가 나간 뒤 남겨진 적막 속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독을 느껴야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이 고장난 듯 했습니다.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장난 세탁기를 고쳐달라는 제 간곡한 부탁에도 손으로 빨면 될 것을 게으름만 늘었다며 저를 하대했고 저는 꽁꽁 얼어붙은 찬물에 손을 담그며 제 신세를 한탄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집안에서 말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그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제가 근처에 다가가면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몸을 사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는 비겁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문 밖으로 들려오는 그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 살가운 목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올 때마다 저는 제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지만 그가 무서워 차마 문조차 두드리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채를 잡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저를 난도질하며 너 같은 여자랑 사느라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악을 썼고 저는 그가 던진 물컵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며 제 마지막 인내심도 함께 부서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였습니다. 가난한 집딸을 데려와 살게 해준 걸 고마워하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예까지 더럽히며 제 근본을 무시하는 그의 말들에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이 남자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하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스라이팅은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제가 미쳐가는 것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본 영수증이나 향수 냄새를 언급하면 그는 제가 노인성 치매라도 걸린 양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이상한 여자로 소문내기 시작했고 저는 순식간에 동네에서 정신 나간 노인네 취급을 받으며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 위선적인 탈을 쓴 악마를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밖에서는 인격자 행세를 합니다. 자식들에게는 엄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고생이다라며 효자 아들들을 속여 제 편으로 만들고는 집에서는 저를 사지로 몰아넣는 이중적인 면모에 저는 매일 밤 죽음을 생각할 만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생겼습니다. 35년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이제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노후 자금까지 가로채려는 그 남자의 속셈을 다 알아버린 이상
저는 더 이상 예전에 무기력하고 순종적이었던 바보 같은 아내로 남지 않겠다고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다 떨어진 밀가루 한 포대를 사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 앞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끊어버린 탓에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건 시들어버린 채소 몇 가지와 가장 저렴한 생필품 뿐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비참하게 시들어 있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니 비릿한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가스라이팅과 폭언에 짓눌려 살던 저는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땅만 보며 걷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오래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반가운 기색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영수 엄마 아니세요? 여기서 다 만나네.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쏙 빠졌어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얼굴을 살피는 그 다정함에 저는 참아왔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 간신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제 안색이 좋지 않다며 근처 찻집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도 저는 입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참 동안 제 손을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가시 돋친 진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기, 영수 엄마.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사하셨어요? 요즘 건너편 아파트에서 영수 아버님을 자주 뵀거든요. 저는 당연히 두 분이 같이 이사하신 줄 알고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하려다가 매번 옆에 어떤 젊은 분이랑 같이 계시길래 혹시 실례가 될까봐 그냥 지나쳤거든요.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건너편 아파트라면 남편이 주말마다 등산을 간다며 집을 나설 때 늘 바라보던 그 단지였고 매번 사오던 따뜻한 호두과자 봉투에 적혀있던 그 장소였다는 사실이 번개처럼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세한 동호수를 물었습니다. 지인은 당황한 기색으로 기억을 더듬으며 백삼동 근처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헤어진 뒤 저는 시장 바구니를 든 채로 미친 사람처럼 건너편 아파트 단지로 달려갔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그 화려한 아파트 숲 사이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우리 집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조용했습니다. 조경은 잘 가꾸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백삼동 앞 벤치에 앉아 마치 범인을 기다리는 형사처럼 남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차가운 바람만이 제 뺨을 때릴 뿐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등산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지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행동이었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방 속 구석구석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 안감 밑바닥에서 작은 종이 뭉치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발행된 가스요금 고지서와 음식 배달 영수증이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주소는 지인이 말했던 건너편 아파트 백삼동 1204호였고 수령인의 이름은 남편의 이름이 아닌 전혀 모르는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영수증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비가 없어 밀가루 한 봉지를 살 때
그는 그곳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고급 일식집의 초밥 세트와 스테이크, 그리고 와인 한 병까지 주문된 내역을 보며 저는 제가 지난 35년 동안 누구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깊은 자괴감과 분노에 몸서리쳤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들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배신감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엄마가 아파서 고생시킨다며 거짓말을 하고 밖에서는 인격자 행세를 하던 그 남자가 사실은 바로 코앞에 살림을 차려놓고 저를 조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산행을 다녀온 척 땀을 닦으며 들어왔습니다. 그 위선적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 얼굴을 핥히고 싶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불덩이를 억지로 억누르며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산행은 어땠어요? 몸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개운하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내뱉었고 저는 그 비겁한 입술을 보며 속으로 그래, 그 거짓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연기가 될 것이다라고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슬퍼만 하기에는 제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와 비밀번호를 풀고 그동안 그가 내 연녀와 주고받은 적나라한 문자 메시지와 사진들, 그리고 우리 공동 자산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제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내내 이어진 작업에 눈이 침침하고 손가락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내 연녀에게 사준 명품 가방 영수증과 해외여행 결제 내역, 그리고 그 아파트의 보증금까지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오히려 차가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바보로 알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 노인네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집안의 모든 돈을 굴리고 재산을 불려온 것은 그의 성실함이 아니라 저의 치밀한 가계부와 끈질긴 재테크 감각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물들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제 기여도가 워낙 확실하고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여 재산 분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답변을 주었고 저는 그제야 막혔던 숨이 조금씩 트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바로 그 길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보호 조치했습니다. 남편이 접근할 수 있는 공동계좌의 자금 흐름을 동결시키고 그가 내 연녀의 집이라고 믿고 있던 그 아파트가 사실은 제가 예전에 노후 대비용으로 제 명의로 계약해 두었던 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소름 끼치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제가 그 집을 팔았다고 거짓말을 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관리하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명의를 변경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훨씬 전부터 그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모든 중요 서류의 명의를 제 단독 명의로 단단히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 꼭대기 위에 제가 앉아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제 집에서 제 돈으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가면을 쓴 악마의 정체를 세상 앞에 드러낼 시간입니다. 저는 남편이 내 연녀의 집에서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를 들고 들어갈 그 시간을 디데이로 잡았고
제 손에는 그동안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증거물들과 함께 그를 길바닥으로 내쫓을 법적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남편이 그토록 싫어하던 화려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여보, 오늘 산행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네. 현관문을 나서며 나지막이 내뱉은 제 혼잣말은 잔인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시린 바람이 창문을 매섭게 두드렸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 바람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운 얼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35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하며 제 삶의 전부라고 믿었던 남편의 배신을 증명할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는 제 손길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평소와 달리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은 평소보다 훨씬 짙고 화려하게 했습니다. 평생 남편의 검소한 취향에 맞춰 수수한 옷차림만 고집하며 자신을 지워왔던 어리석은 여자는 이제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작년 생일에 선물했지만 아깝다며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붉은색 코트를 꺼내 입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서늘하면서도 뜨거운 자유의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맑았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목마다 남편과 함께 거닐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추억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저는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짓밟으며 오로지 진실의 문을 향해 쉼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일궈온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등 뒤에서 들려오는 듯했으나 이제는 그 폐허 위에서 저만의 인생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서슬 퍼런 각오가 제 온몸을 단단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 경비실 근처에서 남편의 인자한 미소를 칭찬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위선적인 평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저는 곧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지만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가방 손잡이를 더욱 꽉 움켜쥐었고 차가운 금속 소리를 내며 멈춰 선 12층의 문 너머로 제 인생의 가장 처절한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복도는 죽은 듯 고요했으나 1204호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익숙한 남편의 웃음소리가 제 고막을 날카롭게 찌르는 통증을 안겨주었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러 그들이 누리던 추악한 평화를 단번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경쾌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당황한 기색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누구냐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지만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거실 한복판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던 남편의 경악에 찬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잔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붉은 와인이 마치 누군가의 핏자국처럼 바닥에 번져나가는 그 파열음 속에서 저는 한 걸음씩 거실로 걸어 들어갔고 제 당당한 기세에 눌린 여자는 뒷걸음질을 치며 남편의 등 뒤로 비겁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거실은 제가 사는 집보다 훨씬 호화롭고 화려했습니다. 가구 하나하나가 세련된 수입품이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시장통에서 10원 한 장 아껴가며 가계부를 적고 낡은 옷을 수선해 입을 때 남편이 이곳에 쏟아부었을 돈의 액수가 눈앞에 선하게 그려져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곧바로 가방에서 수개월간 공들여 준비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어 그들이 마시던 술상이 차려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는 급히 제 팔을 붙잡으며 여보,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며 비굴하게 매달렸으나 저는 그 더러운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서류의 첫 장을 넘겨 그가 지난 수년간 우리 공동 자산에서 교묘하게 빼돌린 구체적인 횡령 내역을 하나하나 차가운 목소리로 어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내 노후 연금을 담보로 몰래 대출받은 내역이야. 이건 우리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30년 넘게 부어온 적금을 해약해서 이 여자 아파트 보증금으로 밀어넣은 기록이고 하나 더 보여줄까? 당신이 투자 실패라고 거짓말하며 날 정신병자 취급하고 가스라이팅 했던 그 수억 원의 돈이 이 여자의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경비로 쓰였다는 아주 상세한 카드 명세서야.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노인네라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평생 이 집안의 돈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잊었나 본데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어조는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판사처럼 냉혹했습니다. 여자는 재산 내역과 횡령이라는 단어에 남편의 얼굴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고만장하던 남편은 이제는 거의 울먹이는 표정으로 모든 것이 오해이며 조만간 다 채워놓으려 했다는 비루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저는 다음 장에 결정적인 서류를 제시하며 그의 비겁한 입을 영원히 막아버렸습니다. 오해라고? 그럼 이 등기부 등본도 설명해봐. 당신은 이 아파트가 이 여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10년 전쯤 우리 노후 대비로 은밀히 사두었던 투자용 부동산이었던 거 기억 안 나? 당신이 내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명의를 바꾸려 했지만 나는 이미 일찌감치 이 집을 포함한 내 모든 자산의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두었어. 한마디로 이 집은 내 집이고 당신들이 여기서 누린 그 호사는 내 허락 없이 저지른 무단 침입이자 횡령의 결과물이라는 뜻이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자의 비명이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재력가인 줄 알고 남편에게 매달렸던 여자는 이 집조차 본인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에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그 추잡하고 비루한 소동극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냉소적인 시선으로 지켜보며 마지막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장을 남편의 얼굴 앞에 단호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평생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그 잘난 체면이지? 걱정하지 마. 당신이 정성껏 관리해온 그 인격자라는 가면 오늘부로 내가 다 벗겨줄 테니까. 당신이 다니던 등산 동호회 게시판과 당신을 성인군자로 떠받드는 동네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다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전부 보내주었어. 아마 지금쯤 다들 읽어보고 있겠지. 당신이 내게 했던 그 비열한 짓들, 이제는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남편은 이제 무릎을 꿇고 제 코트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애걸복걸하는 그 위선적인 애원은 이제 제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제가 35년간 사랑하고 존경하려 애썼던 남자의 마지막 본 모습이라는 사실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가차없이 그의 손을 털어내며 현관을 향해 돌아섰고 제 뒤로 여자가 남편의 뺨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온갖 욕설이 뒤섞인 비명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 겨울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고 따스하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35년간 저를 무겁게 짓누르던 거대한 사슬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소리가 온몸에 전율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음을 깨달았습니다. 벅차오르는 해방감에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저는 누구보다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세상은 몰라보게 고요해졌습니다.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서늘하면서도 맑은 공기만이 가득 차올랐지요. 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그 사람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남편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올리고는 창밖에 시린 겨울 하늘을 가만히 응시하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이후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내 연녀는 남편이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짐가방을 복도로 내던지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고, 남편은 제 명의로 된 그 아파트에서 쫓겨나 차가운 길가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남편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사람도 남지 않았지요. 제가 모든 공동계좌를 동결하고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그는 평소에 그토록 아꼈던 품위와 체면을 모두 잃은 채 비참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존경했던 아이들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못을 박았고, 아들은 제가 그동안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밤새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공을 들였던 성인군자라는 가면은 자식들 앞에서 가장 먼저 산산조각이 났고,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외로운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네에서도 그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등산 모임 사람들은 그의 실체를 알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정성껏 쌓아 올린 사회적 평판은 하룻밤 사이에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제 그를 보며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릿한 동정의 시선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어둠이 내린 뒤에야 쓰레기 더미 사이를 서성이는 초라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집 앞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던 날을 기억합니다. 옷은 때가 꼬재재하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관문을 열어주는 대신 경찰에 무단 침입으로 신고를 했고, 차가운 철창 너머로 멀어져 가는 그의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진정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정의로웠습니다. 제 35년의 헌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징벌적 위자료와 함께 재산의 대부분이 제 명의로 확정되었고, 저는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소중한 자산들을 오롯이 제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저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었고, 저는 이제 돈 한 푼에 벌벌 떨며 남편의 눈치를 보던 예전의 무기력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침실의 가구들을 전부 새로 바꿨습니다. 벽지도 밝은 색으로 다시 발랐지요. 남편의 냄새가 배어있던 낡은 소파를 내다버리고, 그 자리에 제가 평소 갖고 싶었던 예쁜 흔들의자를 놓으니 집안 전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를 위해 밥을 짓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를 위해 신선한 재료를 사고 저만을 위한 정갈한 식탁을 차리며 소소한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향긋한 차를 우려 마십니다.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도 크게 틀어놓지요. 예전에는 남편이 시끄럽다며 타박할까봐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제 일상의 가장 소중한 풍경이 되었고, 저는 그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잃어버렸던 저 자신의 이름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주름진 눈가에는 생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눅 들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하고 오랫동안 포기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일깨우며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꽃향기처럼 퍼집니다. 제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자식들과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있기에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으며 오히려 배신이라는 시련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해준 것이라 믿습니다. 가끔 건너편 아파트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습니다. 그곳에 살던 악마 같던 남편과 내연녀는 이미 자취를 감췄고 저는 그 비극의 장소를 제 자산의 가치를 높여줄 하나의 숫자로만 담담하게 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제가 치열하게 싸워 이겨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깊은 잠에 듭니다. 악몽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며 저는 남은 생을 오로지 저만의 빛깔로 채워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35년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희생하는 어머니도 아닌 오로지 저라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빛은 너무나 눈부시고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야 저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을 지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심장을 찌를 수도 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의 배신은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스로를 지켜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에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용기를 내어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시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오로지 저를 위해 웃고 노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어도 다가올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기에 저는 오늘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내일을 향해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당당하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 가만히 듣고 있으니 가슴 한구석이 참 먹먹해집니다. 참으로 모진 세월을 홀로 잘 견뎌내셨습니다. 배신이라는 시린 칼바람을 뚫고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되찾으신 사연자님께 깊은 존경의 박수와 함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마주한 진실이 비록 아프고 시렸을지라도 이제는 그 아픔이 사연자님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훈장이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닌 오로지 사연자님, 자신을 위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마음껏 일궈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